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라이브 정책회의 3부를 시작합니다. 호남과 충청에 이어 영남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이 공개됐습니다. 영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의 핵심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말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최근 장마의 특징부터 극한호우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짚어봅니다. 이번 달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확대됩니다. 달라진 지원 내용과 활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정책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크 루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일과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몽골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서남권과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로 영남권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방산과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이 지난해 대비 9% 넘게 늘어났습니다. 실제 국내로 유입된 투자 도착 금액은 107억 3천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이며 서비스업과 기업 지분 인수 합병형 투자가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를 끝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마감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한인 오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환경에서 점차 극심해지는 차별 혐오 표현 예방을 위해 대응에 나섭니다. 특정 계층을 향한 악의적인 비하 발언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해 잘못된 정보 시정 요구와 해당 SNS 계정 삭제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오후에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 순방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정상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성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에 튀르키예와 몽골을 잇따라 방문하게 됩니다. 벌써 올해 6번째 순방입니다. 일정이 좀 궁금한데요. 예, 벌써 6번째니까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네. 나간 셈인데 좀 돌이켜 보면은 1월에 중국하고 일본 방문했었고요. 네. 3월에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4월에 인도, 베트남, 그리고 6월이 이제 가장 최근이었죠. 유럽 순방까지 있었는데 네. 이제 7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곳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 나토 사무총장과 그리고 IP4 국가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정상들이 참여하는 소인수 회담에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계 국방비 중에 약 55%를 차지하는 국가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최근에 K방산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역시 우리 방위 산업을 홍보하고 또 여러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네. 9일부터 11일까지는 몽골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정상으로서는 15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는 셈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이 관계를 좀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상호 보완성이라든지 공동의 역사에 기초해서 좀 협력을 모색할 분야들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네. 몽골이 보유한 천연자원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핵심 광물들 관련 협력 방안, 또 식량 안보, 또 이 몽골 하면 황사가 좀 우려가 되는 지역이기도 한데 네. 황사 대응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 협력 방안을 좀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몽골이 사실은 북한과도 수교를 맺고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남북 관계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몽골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순방의 첫 일정은 이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이번 참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참석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의 방산 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번 참석의 의미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에 네.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뭐 나토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까 좀 말씀하신 그 IP4 국가 네. 좀 이렇게 좀 다 같이 불러서 좀 동맹 확장을 도모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난번,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이 나토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뭐 일정 얘기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미국의 좀 이란 핵시설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중동 정세, 국제 정세가 좀 심상치 않아서 우리뿐 아니라 IP4 국가들이 모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그때도 이 나토 측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좀 러브콜을 보내왔었거든요. 그래서 나토의 좀 고위급 인사가 다음에는 꼭 대한민국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우리 역시 좀 미국 일극 체제의 좀 서방 질서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과 또 유럽 양쪽에 모두 좀 근접하게 외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난 유럽 순방 당시에도 EU와도 정상회담을 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별도로 한 2시간 정도 식사 자리를 갖는 등 좀 외교적으로 좀 넓게 좀 운동장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무엇보다 좀 유럽과의 경제적 협력, 특히 이제 방산 분야의 협력이 좀 매우 중요해졌는데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이 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유럽 국가들의 방산 수요가 상당해진 데 비해서 네. 지금 유럽 내의 생산량이 그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고요. 이 최근 미국에서는 그 유럽 쪽에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해 좀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과 며칠 전에 그 나토 쪽에서 한국이 환상적인 방위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의 이제 방산업 그 제품들이 좀 유럽과도 굉장히 좀 호환성이 뛰어난 것으로도 알려져서 굉장히 좀 이번 나토 순방 이후에 좀 네. 방산 산업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좀 가서 방산 시장에 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좀 보셨습니다. 나토 정상회에 이어서 이제 몽골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이 몽골은 이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 또 풍부한 곳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북한과도 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은 몽골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소련에 이어서 네. 북한의 2번째 수교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북한과는 계속해서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몽골은 우리와도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남한, 북한 그리고 몽골이 3자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청와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울란바토르 안보 대화라고 해서 네. 몽골이 주최하는 안보 대화에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남북몽 3자 협력 방안을 좀 모색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몽골 양국 정상 간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영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과의 이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 2018년도에 1차 그 북미 대화가 열렸었는데 그때는 사실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되긴 했었지만 네. 이 몽골도 이 개최지 후보군으로 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심 광물이라든가 또 특히 뭐 히토류 관련해서는 탐사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와 협력할 분야 많을 것 같고 또 보건 의료 협력이랄지 아니면 그 몽골 여성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한 공적 개발 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몽골이 협력할 거리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KTV에서 계속 따라갈 예정이니까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오늘의 주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리게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정책 그리고 법을 새로 정비하는 일부터
이 획기적인 변화를 설계하는 일까지 필요한 어떤 혁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이었죠. 조금 전 이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영남권에 많은 도시가 있단 말이죠. 왜 하필 근데 진주에서 좀 열렸을까요? 예, 일단은 제일 처음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가 열렸었고 이후에 이제 광주에서 서남권 보고회 있었고 충청권은 아산에서 열렸단 말이죠. 근데 영남권은 왜 하필 진주인가? 영남권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 중점적으로 좀 투자될 분야 역시 피지컬 AI잖아요. 네네. 근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 우주랄지 제조업 관련 인프라가 상당히 집적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뭐 항공 부품이랄지 기계 또 로봇 정밀 가공 기업들이 진주에 많아서 이런 곳들을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실증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주와 밀접하게 이제 인접한 사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야말로 항공 우주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주항공청도 사천에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죠. 카이도 역시 사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좀 고려가 된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AI 연구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상국립대학교가 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율 비행이랄지 뭐 항공 제조, 로봇 자동화 등과 같은 연구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투자 등은 결국은 산학원 연계에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것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진주가 이번 보고회 장소로 최적의 입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주항공 등 이런 시설이 또 진주 근처 지역에 많았군요. 자, 오늘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영남권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 이 영남이 이제 대한민국 초격차 첨단 산업의 태동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영남권을 차세대 첨단 산업의 확고한 중심으로 키워내고 그 결실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영남권을 차세대 이 첨단 산업 중심으로 좀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 이 피지컬 AI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가 됐는데요. 네네. 일단 이 피지컬 AI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왜 영남권이 중심이 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지컬 AI, 그러니까 AI인데 이 피지컬, 네, 그러니까 네, 몸을 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예전에 이제 공상과학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제 혼자 움직이면서 뭐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뭐 로봇이라든지 네. 아니면 가사 노동을 하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전쟁에서 활약하는 로봇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그동안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을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주도해온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이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가 좀 주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 이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제조업이 좀 상당히 쇠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또 대한민국은 제조업에서도 강국이고 네. 또 IT에서도 강국, AI에서도 지금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영남인 이유는 그 영남의 제조업 기반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아까 좀 소개해 주신 이 진주도 마찬가지고 네. 또 이제 부산 거제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산업, 또 울산은 자동차, 또 포항은 제철, 또 구미 창원 등은 뭐 소부장 사업이 굉장히 좀 강력하기 때문에 제조업에 AI를 접목하면 이 피지컬 AI 산업단지로 좀 빠르게 탈바꿈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또 보고에서는 우주 항공 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청사진이 좀 제시가 됐나요? 네, 맞습니다. 그 우주 역시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얼마 전 이 스페이스X라는 미국 기업이 우주 기업인데 여기가 네네. 상장이 되면서 이 시가총액이 상장하자마자 이제 수백조에 달할 만큼 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 우주 산업을 발전시킨다라는 계획인데요. 먼저 이 스타링크처럼 그 저궤도 위성으로 네트워크망을 구축을 하고 이 데이터 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또 이를 바탕으로 우주 통신 그리고 이제 산업 생태계 관련된 이것도 조성을 할 계획이고 네.
그리고 달 착륙 계획을 2030년으로 앞당기고 좀 우주 자원의 좀 선제적 확보를 위해 또 노력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남해안을 좀 우주산업 육성 기지로 조성을 하고 전남 순천과 또 경남 사천, 창원에 이제 제조 단지를 그리고 사천과 진주는 또 연구 개발, 또 고흥은 나로 우주센터 같은 이제 발사와 시험으로 좀 특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제2 우주센터도 공모를 통해서 오. 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또 이렇게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에선 또 삼성, SK, 현대차, 한화 등의 주요 기업들도 함께 했습니다. 총 32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이 공개가 됐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잠정치 약 270조, 최대 320조 가량 되는 규모인데요. 네. 분야별로 보면 일단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DC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 가장 많은 금액 146조 원 가량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가 13조 원 정도 되고요. 자동차, 조선, 우주, 항공, 에너지 등 기타 산업 분야가 약 11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주목되는 기업 역시 삼성인데요. 그 이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발표에서도 좀 밝히긴 했는데 구미 지역에 좀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주력 제조업을 AI로 전환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로봇으로 전환하는 사업 등에 약 60조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미에는 스마트폰 글로벌 제조 혁신 허브 역할을 할 마더 팩토리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피지컬 AI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 등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또 삼성전기는 부산에 이 차세대 IT 기기 및 전장용 적측 세라믹 캐패시터 선도 거점을 구축을 하고 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들어가는 배터리 투자도 확대를 한다는 보관입니다. 네, 이번 이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이 지역별 투자 규모를 두고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국민 보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대통령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뭐 광주에 반도체 폐포 한 개, 아쉬워. 어디에 한 개, 저기도 필요해. 이렇게 하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대통령이 기업 투자가 선물 나누기가 아님을 계속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번 영남권 발전 전략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뭐 영남권 발전 전략을 포함해서 이번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금 호남이 워낙 좀 관심의 좀 중심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미래 산업의 거점을 비수도권으로 옮긴다. 지금 여기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은 반도체, 뭐 충청권은 뭐 데이터 센터와 뭐 전자전기, 또 바이오, 그리고 영남은 아까 들으셨던 대로 뭐 피지컬 AI나 우주 산업 등이 있는데 네. 그 목적은 일단 첫 번째는 이 지역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워낙 좀 과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인구 소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인구 소멸에 따라서 뭐 교육, 뭐 문화, 뭐 의료 이 총체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전반이 이제 좀 저하되는 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수도권은 살기가 좋냐? 이제 그것도 아닌 거죠. 워낙 또 과밀화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또 학급은 또 과밀화되고 또 교통 대란이 나오고 있고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을 위해서도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의미이고요. 네.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좀 천문학적인 이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해 보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산업의 이 지역 이전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네. 이 전력이나 용수 같은 이 자원 소모가 미래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데 수도권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데 또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전력의 대부분을 지금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송전 시설을 구축해서 수도권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수도권은 지금 전력이 모자라고 지역은 좀 전력이 남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송전망을 구축하는 그 돈으로 기업이 또 지역으로 내려가서 대신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전력으로 계속해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제 탄소 중립이 미래 산업에서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산업에서는 뭐 태양열, 풍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 지역에 많이 좀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뭐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한데 뭐 기업이 뭐 지역으로 가려고 하겠냐, 인재들이 지역에 가려고 하겠냐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해외 첨단 산업들도 이제 상당 부분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첨단 산업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으로 또 네, 인구들이 네, 좀 네. 모이기 때문에 좀 그런 비판들을 좀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 그다음에 아산, 이제 진주입니다. 세 지역인데 만약에 이 평론가님께서 그곳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곳이 좀 가장 기대가 되세요? 세 군데 중에서? 아무래도 세 군데 중에 뭐 기대가 되는 곳이 있다면 이제 호남을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겠는데 네, 네, 뭐 네. 일단 투자 규모 자체로도 가장 뭐 많기도 하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호남 지역의 인구 감소가 더 심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니까 땅은 넓지만 인구는 굉장히 좀 밀도가 좀 낮아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네. 호남 지역이 더 발전해서 좀 인구 분포가 좀 고루고루 이어지게 되면 좀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어쨌든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역별 국민 보고회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견 없이 좀 빠르게 안착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7월 장마는 이례적인 데다 괴물폭우 같은 극단적 호우도 우려됩니다.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올해 장마 예년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역대급 지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늦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기상 용어로는 이 블로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대기가 정체돼서 그러니까 흐름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실제로 이 북시베리아 부근에서 블로킹이 발달을 하면서 장마는 보통 이제 제주 이남에서 발생을 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밀고 올라와야 되는데 꽉 막고 있다 보니까 올라오질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년과 비교를 해도 평년의 장마철 시작일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뭐 6월 12일경이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에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이 됐고 네. 중부지방은 7월 초순에 시작이 됐으니까 굉장히 좀 늦은 편입니다. 네. 여러모로 블로킹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유럽 네, 지역은 네. 또 폭염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가 정체되는 현상이 전반적으로 장마를 좀 늦추고 있다. 그리고 장마의 영향도 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기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좀 장마도 늦춰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전에는 조금 장마라고 하면 굉장히 좀 며칠씩 비가 이어지는 모습이 떠올랐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좀 장마라고 하는데 가끔은 이게 좀 장마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패턴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요. 어떤 패턴을 좀 보이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뭐 건기, 우기 좀 이렇게 불러야 네,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마 기간 동안 그동안 계속 비가 내리던 그 모습이 아니라 계속 햇빛이 쨍쨍하다가 갑자기 국지적으로 비가 막 쏟아지는 좀 그런 현상이 좀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의 개념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학계에서 좀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부터는 이 장마 대신에 지금 기존에 쓰던 장마라는 개념 대신에 네, 네. 이름은 같지만 이름은 역시 장마지만 좀 새로운 형태의 이제 개념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기상학회가 정체 전선과 저기압, 대류성 강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여름철 강수를 반영해서 이제 장마 용어를 재정립하겠다, 재정립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지금까지의 장마는 이 정체 전선, 그러니까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은 이제 장마가 시작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은 장마가 끝났다라고 예보를 해왔는데 네. 이제는 여름철에 좀 비가 좀 많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그거를 이제부터는 장마라고 하겠다라고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있었던 그러니까 장마 기간인데 계속 햇빛이 쨍쨍 있다가 비가 막 쏟아져도 그건 역시 이제 장마라고 보겠다는 건데요.
그럼 이게 이제 동남아의 우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 이런 좀 지적들도 있는데 네네네. 하지만 이 기상학회에서는 완전히 우리나라 기후가 동남아 기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우기라는 말 대신에 장마라는 말을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장마철에는 또 이 유독 일기예보를 좀 자주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네. 같은 지역인데도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날씨 예보가 다르게 나오던데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좀 날씨 예보가 좀 다른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서로 다른 기상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네네네네. 때문입니다. 때문에 뭐 기온이나 뭐 강수 확률, 뭐 비 오는 시간 등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스마트폰 앱에 좀 하단에 보면은 어느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 그 정보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기상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 기상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정확하냐?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상청이 제공하는 별도의 앱이 있거든요. 네. 날씨 알림이라는 이게 또 앱이 있군요. 있는데 네. 요 앱이 좀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기상 예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용하냐, 갤럭시를 사용하냐, 그 기반이 되는 그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고 기상청에서 또 나오는 날씨 알림이 앱이 있으니 요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요즘 이 날씨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한 달 내내 뭐 비가 온다는 등 45도의 폭염이 뭐 한 달 이상 이어질 거라는 등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이렇게 더워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괴담 수준의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짜 뉴스가 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예, 이 얘기 이제 허위 조작 정보 네. 근절법 이야기하면서도 한번 다뤘던 것 네네네. 같은데 결국은 조회수 노린 거죠. 이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허위 기상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좀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런 게 많이 퍼지는데 장마 기간이 뭐 30일 이상 될 것이고 내내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이미 맞지 않고 있죠. 그리고 네. 이상 기온이 뭐 45도 이상 오를 것이다. 역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좀 네, 지금 네. 선선한 상황인데 네. 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특히 이제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주요 공략층이 아마 노령층인 것 같습니다. 주로 확산이 되고 있고 폭염에 대비하십시오. 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특히 이제 이런 분들 건강에 좀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기상 정보 좀 유심히 보시는데 현행 기상법이 이렇습니다. 이제 국방의 목적이라든가 이 기상 예보업에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이 네. 예보 및 특보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위반을 하면은 기상법에 따라서 과태료 또는 이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이 기상청이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이거 정보 뭐 삭제해 주십시오. 또 시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조회수를 노린 이런 가짜 기상 정보 올리신 분들은 또 과태료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시는 분들도 유의하셔서 네,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한편 이 정부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지방 정부는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히 관리하고 산사태 위험지, 반지하, 노후시설, 공사 현장, 빗물바지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선제 점검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습니다.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지나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력한 선제 점검을 주문을 했습니다. 부처에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장마가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중호우 한 번에 쏟아지는 비의 양이 이전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그릇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좀 초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점검하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거든요. 그래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2026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종합점검회의를 어제 개최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장마가 시작이 된 만큼 풍수의 재난경보 수준을 지금 주의로 격상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빗물바지라든가 우수관로 등 전국 428만여 개 재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험 기상이 발생을 했다 할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가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되는지 좀 점검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역시 가장 취약한 계층, 이제 노령층이라든가 아니면 뭐 쪽방촌 주민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봤고 네. 또 뭐 장마철이라고 계속 비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매우 이제 무더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안전도 좀 함께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는데 하천이라든가 뭐 해수욕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함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만큼 장마 취약지에 계신 분들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아직 뭐 초복도 시작도 안 되는데 전 너무 더워서 벌써 이제 몸보신하려고 삼계탕을 먹을 정도로 폭염이 너무 이제 또 빨리 온 것 같은데 사실 이 긴 장마가 지나면 또 이제 걱정되는 게 폭염입니다. 엄청 더 더워질 텐데 근데 이 폭염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 세계적인 세계적 재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장마도 안 됐는데 더 네. 너무 더운데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고 특히 유럽이 좀 심각합니다. 일단 6월에 이 전 세계의 이 평균 해수면 온도가 21도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측정 이후에 6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유럽의 더위가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인데 이 오메가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문자 이제 오메가 네. 이렇게 좀 위로 동그란 네. 이 고기압이 좀 이런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오메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오메가 현상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제트기류를 막아내고 반면에 이제 사하라 쪽에서 오는 뜨거운 기후는 그대로 흡수시켜서 이 열돔처럼 안에 가둠으로써 네. 지금 유럽이 굉장히 펄펄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유럽 지금 상공에 장기간 이 오메가 현상이 머물고 있는데 이 프랑스는 불과 6월에 지금 4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네. 영국도 이제 38도에 이르는 곳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럽은 좀 지중해성 기후라고 네. 해가지고 뭐 여름에도 그렇게까지 덥지 않고,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좀 습하지 않고 좀 좀 건조한 네. 약간 좀 그런 기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냉방기구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이제 냉방기구를 사기 위해서 좀 여기저기 좀 줄을 서는 분들이 많고 또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 기억에는 8월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추워서 가디건 입고 다닐 정도로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는데 프랑스와 영국이 30, 40도 거의 40도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좀 놀랍기는 하네요. 이렇게 폭염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에어컨 틀어야 되니까 이 전기요금이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우리 하반기 전기요금 변동이 없더라고요. 예, 전기요금 결정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무래도 이 발전 단가 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연료 비용이 될 텐데 사실 이것만 따지고 보면은 요금을 떨어뜨리는 게 맞는 이 3분기 요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LNG라든가 벙커CO라든가 이런 연료 비용이 다소 인하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한전이 그동안 이런 연료 비용이 오를 때 과연 그럼 전기요금을 올렸느냐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적자를 계속해서 감수를 해 가면서 네. 한전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한전 이 부채 규모가 지금 200조 원을 넘었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인하를 하지 않고 그나마 이제 동결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전기 요금이 동결됐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아껴 써도 요금 더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에너지 캐시백입니다. 어떤 제도이고 누가 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일상 속에서 전력 소비를 줄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핵심은 네. 이렇습니다. 직전 두 개 년도,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사용한 평균 전력량에 비해서 만약에 올해 이 사용한
전력량이 한 3% 이상 줄였다 이러면 오. 캐시백을 해주는 제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해 7월부터는 12월 검진분까지 해서 1% 이상만 절감을 해도 혜택을 야. 받을 수 있도록 그 혜택 비중이 늘어난 것이죠. 네. 예. 지급 단가도 1kW 시당 20원에서 30원 정도 상향을 해서 최대 킬로와트 시당 120원까지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전력망 부담이 커지는 여름철 저녁 시간대 이때 추가 캐시백도 시범을 운영하기로 했고요. 네. 이 밖에도 올해 7월부터 8월의 평일 저녁 시간 직전 두 개년 같은 달 시간대보다 평균 대비 전력 사용량이 만약에 줄어든다면은 네. 기존에 주던 것보다 이 4배 이상 높은 오. 1kW 시당 500원의 캐시백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올해 이제 가을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가정의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가전 캐시백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아껴 쓰면 좀 캐시백을 통해 할인을 해준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여름에 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면 냉방기기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고요? 네, 일단 처음에 뭐 집이나 이런 공간에 들어가면 덥잖아요. 네네네. 네, 그럴 때 이제 무조건 강풍. 그렇죠. 네, 강풍으로 일단 파워냉방. 틀으라고 합니다. 네. 네, 그게 낫답니다. 왜냐하면 아. 공기를 일단 빠르게 좀 순환을 시키고 좀 그 습도 자체를 조금 낮춰야 그 이후로 이제 에어컨 돌아가는 속도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아까워서 약풍 틀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오히려 이제 강풍으로 처음에 세게 트는 게 강풍으로 낫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 바람을 틀면서 이제 그 선풍기나 이제 서큘레이터 같은 네네. 그리고 이제 순환을 공기를 도와주는? 맞습니다. 순환을 도와주는 제품들을 쓰면은 이제 전기 요금이 한 20% 정도 오.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내 온도를 이제 26도로 맞춰도 이렇게 틀면은 굉장히 좀 선선하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또 전기 사용량을 또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 유형에 맞게 이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나온 에어컨들은 이제 그 인버터형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그 자동적으로 꺼지는 건가요? 꺼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조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모터가 송풍으로?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네. 모터가 이제 돌아가는 속도가 좀 조정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 요금이 자연스럽게 좀 감소가 되는데 네. 반면에 이제 예전에 쓰던 에어컨들, 그러니까 정속형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나 습도가 어떻든 계속해서 동일한 이제 바람을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한 2시간마다 껐다가 다시 또 더워지면 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시작할 때 강풍 네. 그리고 서큘레이터 같은 이 순환 기기도 같이 사용해주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적정 온도 26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기차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소식이 있습니다. 이 8월부터 공공 전기차 충전 요금 체계가 개편이 되는데 어떤 게 달라지고 또 이용자들은 또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기존 체계가 이게 두 가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완속 아니면 급속이었는데 네네. 이게 총 5구간으로 좀 세분화되는 거고 완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개편으로 킬로와트 시당 요금이 29.4원으로 9.1% 인하가 됩니다. 급속 충전기는 설치나 운영 비용이 높고 또 초급속 충전, 전력 분배 등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오히려 요금이 좀 올랐는데요. 네. 이건 이제 전체 충전기 2.3%를 차지하는 초급속 충전기, 그러니까 이거는 200kW 이상 되는 건데 기존 공공 충전 요금 체계보다 킬로와트 시당 요금이 45.9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네. 나오는 표에서 이제 앞으로 시행될 요금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네. 이제 정부와 협약을 한 민간 충전기도 역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기후부가 이번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요금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끝으로 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인데요. 전기 요금 할인 대상인데도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 대상이고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그 사회적 배려 계층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이제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 월 8,000원에서 16,000원, 그러니까 여름철엔 최대 2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출산 가구, 대가족 이런 같은 경우에도 월 요금의 30% 16,000원 한도로 이제 할인이 가능합니다. 네. 지난해 이제 397만여 명이 약 7,100억여 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았고 이게 한 1인당 한 18만 원 정도 할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전은 이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와도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허투루 새는 전기는 줄이고 에너지 캐시백과 올바른 에어컨 사용으로 시원하고 알뜰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성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외환시장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신은 한국 정부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 도약에 나선다고 주목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지난 2일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음 주 24시간 외환거래 개시를 계기로 외환시장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AI 투자 확대와 해외 투자자 관심 증가에 대응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며 코스피는 HBM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올해 81%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허 차관은 원화 약세가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며 미일과 외환시장 정보를 공유해 시작을 점검하고 원화 국제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허 차관은 시장 개입 관련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유동성 부족에 따른 과도한 변동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은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생산시설을 대폭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가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가 충청권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 계획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달 발표한 총 3,2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전략의 하나로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삼성그룹은 충청권의 디스플레이 패널과 배터리, 반도체 소재 생산을 위해 모두 140조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산과 천안에 67조 원을, 삼성전자는 온양과 천안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 패키징 시설 구축을 위해 56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SK하이닉스도 AI 투자 확대를 위해 청주에 100조 원을 투자하며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인 M17에 80조 원,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 20조 원을 투입해 차세대 AI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산림 복원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나섰는데요. 외신 보도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카즈인폼은 박은식 산림청장과 주말리에프 누르벡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부 차관이 한국에서 한 키르기스스탄 산림협력사업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방안, 환경 보호 및 산림 복원 경험 교환, 기후 변화 대응 공동 노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산림 협력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은식 산림청장은 한국의 산림 녹화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양묘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AI 기술이 산업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추억을 간직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외신은 AI로 고인의 모습을 재현해 가족에게 위로와 추억을 전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한국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AP통신은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AI로 고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가 확산하면서 여러 스타트업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위해 세상을 떠난 조부모의 모습을 AI로 복원하거나 먼저 떠난 부모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 가족에게 선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AP통신은 대부분의 영상에는 사랑한다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가족들은 명절이나 추모 행사에서 영상을 함께 보며 고인을 추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또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해 AI 기술이 그리움을 위로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인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사용이 늘면서 복통, 발열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는 1,100여 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로 가장 많았고요. 비만 치료제, 진통제 투여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종 후 30분가량 병원에 머물다가 귀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비만 치료제를 투여할 때는 주사제 용량을 꼭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지리산에서 벌통을 부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생포됐는데요. 국립공원공단은 연말까지 양봉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또 다른 한 마리도 추가로 포획할 계획입니다. 또 반달 가슴곰 안전문자 서비스를 시행하는데요. 탐방객들이 몰리는 성수기, 안전수칙 문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요. 곰이 발견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행동 요령이 포함된 메시지도 수시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고 유통 경로도 다양해지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 참여형 감시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원산지 국민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연령, 지역별로 3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감시단은 대형마트, 소매점은 물론이고요. 온라인의 원산지 표시도 감시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국민 감시단 지원 방법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에 이어 장마가 시작된다는 전망이 남았는데요. 덥고 습한 장마철, 식중독 위험도 높아져 주의해야 합니다. 식재료를 다듬거나 조리하기 전 손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필수입니다. 또 칼과 도마는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식재료 손질 후에는 조리시설도 세척, 소독해야 합니다. 또 냉장 보관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은 섭취 전에 다시 가열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모두 고요하게 잠든 세상의 끝에 서서 쏟아지는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래 기다려왔던 Starry Starry Night 전해줄래 지금 너에게 멀리 포근하게 잠든 구름의 길을 따라 반짝이는 별을 닮은 너에게 전할게 있잖아 You're my only one star Yeah 너는 아름다운 기억 누군가의 서툰 첫사랑 잊지마 너는 그렇게 찬란히 빛나 때로 숨고 싶어지면 우릴 감싸줄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이 지방세 시스템 복구 지연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인 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기한 안에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데요.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기한 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